조원봉 법무사입니다. 초보자용 민법 100개 주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나 개설해 볼까 합니다. 원래 이 글은 제가 다음 카페에 민법 수필이라는 제목으로 106개인가 약 100개 가까이 글을 썼습니다. 주로 이제 초보자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썼는데 그것을 출판을 지금 하려다가 출판이 약간 미뤄져 가지고 원래는 책을 출판을 하고 강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뭐 책을 내기 전에라도 강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뭐 책을 낸다고 해도 저자는 저 자신이니까 제가 지금 책을 내기 위해서 초고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다음 카페를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카페에 가면은 법무사와 함께하는 법률 공부, 여기에 보면 게시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좀 찾기가 힘듭니다만은 쭉 여기 오면 민법 수필 종문 판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수필을 그 당시에 연재하면서 카페 개설 직후에 일단은 초보자들과 대화한다는 기분으로 민법 조문 판례를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제가 강의용으로 아니고 수필용으로 썼습니다. 이건 강의가 아니고 수필이기 때문에 누가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도 수필이 틀렸다 맞다고 꼭 집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필로 썼던 겁니다. 수필로 썼는데 이게 이제 6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처음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목차를 붙여 가지고 덤성덤성 쓰다 보니까 106번에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주제 유료본까지. 이거를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보고 야 이거 초보자용으로 출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출간하려고 했죠. 뭐 언제 출간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출판사가 바빠갖고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바람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한 달 이상을 기다린 바람에 차라리 강의를 먼저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목은 초보자용 민법 100개 주제 이렇게 붙여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이제 뭐 방법은 책을 읽는 방법으로 갑니다. 머리말은 다음 카페에 없는데 제가 썼죠.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죠. 책을 낸다면 이렇습니다. 머리말. 원래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필자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법무사와 함께하는 법률 공부에서 민법 수필이라는 제목으로 썼던 글들이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개략적으로 맛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완전 맛배기입니다. 수필을 쓰듯이 가볍게 쓴 글들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해주었다. 민법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게 본다. 무언가 싶어 읽었다가 깜짝 놀랐다. 민법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책으로 출판해도 충분하다는 등의 반응이 많이 나왔다.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필자가 출판할 생각이 없다고 했더니 이것을 자신이 출판해도 좋겠냐는 농담까지 건넨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책의 내용이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민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수준에서 그러하다는 것뿐이죠. 만약에 민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 민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고자 하거나 중요한 조문들과 어느 정도의 대표적인 민법 판례를 익히는 것만을 목표로 삼을 경우에는 이 책이 쉽게 읽히면서도 민법의 중요한 대목들을 상당히 많이 이해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법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법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매우 유익한 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던 차에 땡땡땡땡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님이 출판을 제안하자 필자도 민법 공부를 시작하려는 초심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하였다. 모쪼록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민법을 보다 쉽게 접하면서 이 책에 소개되는 정도의 조문과 판례,
그리고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에 익숙하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독자들이 민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준비는 갖추는 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1월달에 2009년 1월달에 이걸 준비했는데 출판사가 바쁘다고 지금 3월 오늘 12일이죠. 오늘 어제 전화가 왔더만요. 부모사님 좀만 더 기다리라고. 네, 그래서 제가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제 1강을 시작을 해봅니다. 자, 제 1강은 이 책 쓸 때 제1장 민법 총칙 이렇게 쓸 건데 이게 지금 초안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민법 제1조부터 한번 1강에서는 1조만 다루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지금 얘기는 판례가 안 나오지만 가끔씩 판례도 등장합니다. 판례가 있으면 초보자들에게 이해시킨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해설을 붙여가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무료로 한 5개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어클래스에 유료 강의로 이 100개 주제니까 한 100강 정도 나오려나 그 정도 해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붙여서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제1장 민법 총칙 1장 2장 이렇게 편제되어 나갑니다. 1장 민법 총칙이고 2장은 물권이고 3장은 채권일 것이고 채권 총론, 제4장은 채권 강론, 5장은 친상법 이렇게 편제가 되겠죠. 법전 순서에 따라서 한번 훑어가 보려고 합니다. 민법 제1조부터 한번 봅니다. 민법 제1조에 보면 여기 이게 민법이죠. 민법 제1조 법원이라고 나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게 민법 제1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필 형식의 해설이 나가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책을 샀다고 하면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제1조 민법 제1조 법원입니다.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는 상사에 관하여 형사에 관하여 그런 뜻이 아니고 민사에 관하여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라는 얘기죠. 관습법에 의하고 그러면 또 그 관습법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 법률의 규정도 없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교재를 읽어봅니다. 자, 여기서 민법 제1조에서 여기에서 법원이라는 것은 무슨 대법원, 고등법원 같은 관공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적어보면 알 수 있듯이 요게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법원, 법의 근원. 다시 말해서 법의 근거지를 가리킨다. 법의 근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대법원, 서울 고등법원 이런 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근원, 이게 샘물을 말할 때 원자, 근원 원자지겠죠. 법의 근원, 다시 말해서 법의 근거지입니다. 법이 어디에 둥지를 틀고 있냐 하는 법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근거지. 법이 어딘가 쌓여 있겠죠. 법이 국회 도서관에 쌓여 있든지 아니면 서점에 가면 법전에 쌓여 있든지 법이 어딘가 쌓여 있습니다. 그 법의 근거지가 어디냐? 법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게 법원입니다. 법의 근거지. 법의 제가 옹달샘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이 산속에 가면 샘물이 펑펑펑 솟아 나오듯이 법도 어디선가 펑펑펑 솟아 나올 것이다. 우리가 옹달샘에서 샘물을 받아 먹듯이 어딘가 이 법이 생산되고 법이 막 쏟아져 나와야 그 법을 들고 가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것 아닙니까? 그 법의 근거지가 바로 법원이다. 이런 민법의 제1조의 법원은 바로 그런 뜻이죠. 법의 근거지. 한마디로 법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그 법을 가져와야 하느냐. 즉 우리가 동원해야 할 법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법원, 법의 옹달샘이라 보면 된다. 자, 민법 교재를 읽어보면 교재에 따르면 유식하게 하죠. 법원이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빨리 감이 안 돌을 것 같아서
제가 법의 옹달샘이다, 법의 근거지다, 법의 창고다. 그게 바로 법원이다. 예, 법이 존재하는 곳.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수필답게 썼죠. 근데 이제 민법 교재를 정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법원이란, 민법 제1조의 법원이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 이 말 맞죠? 법관이 재판할 때 적용하는 기준, 그게 법률입니다. 예. 그것이 이 법원이죠. 그 다음에 법의 존재 형식. 법이 어떤 형식으로 국회에서 규정해가지고 성문법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관습법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존재 형식 또는 법을 인식하는 근거, 법이 무엇냐를 인식하는 근거, 그게 성문법일 수도 있고 관습법일 수도 있고, 불문법이죠, 관습법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리일 수도 있습니다. 조리가 아니라 조리죠, 조리. 물조리가 아니고 조리. 조리는 뭐냐? 이치에 맞는 것. 예. 이치에 맞는 소리. 그 사람 참 조리 있게 말 잘한다. 조리 있게 딱 부러지게 말 잘한다. 앞뒤가 맞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걸 갖다가 조리 있게 말한다 그러죠. 사람 참 조리 있게 말 잘한다. 그때 말하는 그 조리입니다, 조리. 조리고, 그러니까 조리 조문을 다시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문법이 있으면 그 성문법에 따르고, 그게 없으면 관습법, 불문법에 의하고, 관습법, 불문법이 없으면 그때는 이치에 맞게 조리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딱 부러지게 조리 있게 일을 처리해라. 이게 이제 법원이죠. 조리도 법원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제 민법 교재에 따라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민법 교재에 따르면 유식하게 법원이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자, 수험생이 시험을 칠 때 이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민법 교재에 적혀있는 유식한 말을 사용해야겠지만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법이 숨어있는 장소, 법을 보관하는 창고쯤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게 민법 제1조의 법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민법 제1조에서 민사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라고 하여 일단은 법률의 규정을 찾으라고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죠. 우리가 반대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럼 뭐 툭말할 필요가 없죠.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의 규정을 법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민법 제1조에서 민사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라고 해서 하여 일단 법률의 규정을 찾으라고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 어떤 사건을 당하여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법률의 규정부터 뒤지지 않고 관습법을 먼저 동원하게 되면 혼쭐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민법 제1조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관습법을 사용하라고 했지. 그렇죠. 법률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관습법을 사용하라고 했지. 법률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관습법을 동원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의 법원, 법의 존재형식, 법의 근거지. 민법의 법원, 법의 근거는, 즉 법의 근거는 첫째, 법률의 규정이고, 둘째는 관습법이고, 셋째는 조리다. 잠깐 띄워야 되겠네. 근데 이 교재는 안 띄워졌을 겁니다. 어쨌든 뭐 법원은 첫째, 법률의 규정, 둘째, 관습법, 셋째, 조리. 이와 같은 순서로 서열이 지어지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관습법보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여도 좋다라는 거죠. 자, 셋째는 조리다. 자, 이와 같은 순서로 서열 지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법률의 규정부터 찾아야 한다는 점을,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1강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1강의 마무리는 이제 민법의 법원이라는 뜻이 뭔지 알았으면 법전을 보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까지 합니다.